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단희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의 학습 내용이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력은 선수들의 인지라든가 정서, 동기 같은 심리적인 변수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이라든가 자신감, 신상, 주의 집중, 루틴 같은 이제 심리 기술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인 우리가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격의 개념과 이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인간의 고유한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격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스포츠와 운동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이론들과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성격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격 심리학을 인간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연구로 정의를 내리고서 이들은 인간의 성격을 개인의 무의식 상태로 보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부터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점에 이르기까지 8개의 성격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은데 정신분석, 신경정신분석, 생물학, 행동주의, 인지, 특성, 인본주의, 상호작용으로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관련 요인은 옆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양한 학자들이 성격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은 독특성과 일관성, 경향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독특성, 일관성, 경향성 이렇게 공통되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 독특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저마다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있고 이는 주어진 환경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 양식으로 표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자극에 기계처럼 반응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고를 하고 행동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개인 간의 이제 구분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개인의 고유한 독특성 때문에 성격 연구는 다양해지고 훨씬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일관성은 무엇일까요? 성격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행동이 나타나면 성격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성격을 통해서 행동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개인의 심리적인 성격 연구보다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인 연구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향성인데 이 성격은 사고나 느낌 그리고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성격이라는 속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동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즉 지속적으로 친절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한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어.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적인 내용을 연상하는 게 이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격의 특성에 대해서 독특성, 일관성,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성격의 구조입니다. 이 성격의 구조를 크게 앞에 제시된 것처럼 심리적인 핵, 전형적 반응, 그 다음에 역할과 관련된 행동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앞으로 넘어가네요. 예를 들면은 선수 생활을 하는 대학생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운동 집단에서는 선수의 역할을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부모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역할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성격의 구조는 역할, 행동, 그 다음에 전형적인 반응, 심리적 핵으로 들어갈수록 일관성이 높아지는데 이 심리적 핵은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각 개인의 실제 이미지를 말하는 게 이 심리적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성격의 속성 중에 일관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면서 가치라든가 흥미, 동기, 개인의 자아,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 등을 포함되는 게 이 심리적 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형적인 반응은 주변 상황 및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의 결과로 심리적인 핵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역할 행동은 성격의 가장 바깥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가장 민감한 성격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역할 행동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내가 학생이냐, 운동선수냐, 자녀이냐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그 성격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이 역할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심리적 핵과 전형적인 반응, 역할 행동이 이 성격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격 이론입니다. 스포츠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스포츠 성격의 정의만큼이나 스포츠 성격을 다룬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저마다 독특한 접근 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이론의 첫 번째인 정신역동적 이론입니다. 정신역동적인 이론은 이 플로이트라는 학자는 정신역동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심리학자입니다. 플로이트인데 이 플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에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작용을 강조하고 인간의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초와는 배고픔, 갈증, 배설, 성, 공격성 등과 같은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의미하는데 성격의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와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으로 흥분이나 긴장을 일으키고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게 이 원초화적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무엇일까요?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현실에 의한 타협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현실과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아는 본능적인 원초와 이상적인 초자아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 합리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서 양쪽 모두를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만족 수준을 추구하는 게 이 자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자아는 순수한 이상적인 도덕 욕구로서 이 초자아에 의해서 인간은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게 이 초자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행동을 초자아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이 초자아와 자신의 행동이 일치할 때 자신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한 자긍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로이트 이론은 가상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초창기 성격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정신분석학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선두적인 역할을 한 이 정신역동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너무 이 무의식적인 세계에 편중되어 있고 상상적인 측면이 많아서 조금 비과학적이다라는 비판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성격 이론과는 달리 어떤 개인의 성격이 고유하다고 보지 않고 개인이 처한 특정 상황 및 개인이 학습한 행동의 성격을 좌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어떤 선수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더라도
매번 공격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그 공수를 병행하는 행동을 보일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회 인지심리학자들은 심리적 기능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측면은 상당 부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과 일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어떤 선수가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상황이 공격적인 행동을 이야기했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공격적인 행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체형 이론입니다. 자, 체형 이론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로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 성격 이론 중에서 초기 특성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이 체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체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쉘던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체형을 내배역형, 중배역형, 그리고 외배역형으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부합되는 성격 특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배역형은 배가 나오고 뚱뚱한 비만형이고, 그리고 사교적이고 안락하고 먹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중배역은 튼튼한 뼈대와 근육을 지닌 건장하고 반듯한 골격형으로 지배력이 강하고 정력적이며 신체적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외배역형은 홀쭉하고 뼈대가 가늘고 길며 허약한 세장형으로 자제력이 강하고 민감하지만 사교적이 못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체형 이론은 성격 연구 분야에서 사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신체나 체형 등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가장 이제 손쉽게 추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말라서 예민한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뚱뚱한 거 보니까 굉장히 느긋한 성격인가 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모두 이 체형 이론에서 나온 습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성격 이론 중에 특성 이론입니다. 자, 이 특성 이론은 성격 특성을 표면 특성과 기본 특성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 표면 특성은 상냥한 미소나 예의 바른 태도와 같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성들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기본 특성은 특성 표면을 일으키고 표면 특성으로 하여금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용어들을 질문 문항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또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으로 분석을 해갖고 이 기본 특성을 토대로 16개의 성격 요인 질문지를 개발해서 성격 측정에 반영한 게 이 특성 이론인데, 이거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자, 이 마슬로라는 학자, 여러분들 아마 욕구 이론,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들어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마슬로라는 학자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부족을 느끼는 동물이어서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는 욕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인간의 욕구는 그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일련의 위계적인 단계로 배열되어 있어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의식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의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이고, 그 위로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심리적 및 인지적 욕구가 차례로 위치하면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슬로의 욕구 이론은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격에 대해서 성격 이론까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심리 수행에 필요한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격 이론까지 5개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